3기 신도시로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이 추가로 지정돼 주택 11만 호가 건설됩니다. 서울 도심권에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큰 그림은 확정됐지만 주민 반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발사체 발사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밤 전화통화를 갖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의원총회를 소집하자 김 대표가 특정 계파의 당권 투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홍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위협 징후가 있다며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전단에 공군 폭격기까지 대규모 전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아홉 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2곳을 포함해서 주택 11만 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오늘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곳은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입니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그리고 인천 계양 3곳을 포함해서 모두 5곳의 3기 신도시가 이로써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30만 가구입니다. 목적은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입니다. 당초 6월 말에 발표하려던 걸 오늘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계획의 추가 발표 내용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는 고양과 부천 두 곳입니다. 서울 서부권에 위치한 곳으로 모두 도심과 가깝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는 3만 8천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 도심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고양시청에서 6호선 세전역을 연결하는 이른바 고양선이 신설됩니다. 또 고양선과 경의중앙선을 간선 급행버스로 연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추진 중인 서울 서부선과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2만 호가 공급되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는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이른바 슈퍼 간선 급행버스를 도입합니다. 광역철도, 도시철도, 광역도로, 혼잡도로, 그다음에 환승센터, BRT 이 6가지의 주요 수단을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가 끝날 수 있도록 서울 남부권에는 경기도 안산 장산과 신길, 용인 구성역 일대 등에 4만 2천 호 규모의 중규모 택지를 조성합니다. 서울 시내에는 대방동 군부지와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 등지의 자투리 땅에 1만 호가량의 도심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로 신도시 5곳과 중소규모 택지 79곳 등 모두 30만 호의 3기 신도시 큰 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이로써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 계획은 확정됐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표됐던 신도시 대상 지역들도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비 갈등과 교통난, 또 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걱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경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됐던 3기 신도시 2차 대상 지역은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시 과천동 등입니다. 이들 지역에 모두 15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주민 반대로 아직 설명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다른 답은 필요 없다. 백지화가 정답이다. 정답이다. 정답이다.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면 새 집을 분양받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이대로라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대화가 하나도 없이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강제 수용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크다고 보고 있고.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도 3기 신도시 추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양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물량이 더 쏟아지게 되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분양을 받을 때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까지 냈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교통망이 큰 불만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지원할 때 기존 주민들도 고려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나 편의시설을 서둘러 확충한다면 갈등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3기 신도시 2차 대상 지역에 대한 환경평가와 택지 지구 선정까지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단거리 발사체에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로선 탄도미사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0발에서 20발 정도라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모두 3종류의 무기가 섞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포함한 240mm와 300mm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여러 발은 고도가 20에서 60여 킬로미터였고 거리는 70에서 2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가 탄도미사일이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로선 탄도미사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들의 궤적이 극히 일부만 확인돼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방부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도발이라기보다 화력 타격 훈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방부가 미사일, 발사체, 신형 전술유도 무기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굳이 발사체로 칭하는 것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정상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한다면서 북한의 전술 유도 무기의 발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언급했고 의회 쪽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일 정상의 통화는 아베 총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0분 통화 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화였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실현 방안에 대해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해 분석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수십 년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독한 침해를 겪게 했다. 이런 학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표 때 빠졌던 지독한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한 겁니다. 북한의 전술 유도무기 발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미국 의회에선 대북 강경론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고,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또 북한의 실험 재개는 현재의 방정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외교를 업적으로 내세워왔던 트럼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 아무래도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밤 몇 시에 통화하나요? 네, 한미 정상은 앞으로 한두 시간 안에 통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의 외교 국방 라인이 입체적인 공조를 진행했다. 이 정상 간 통화도 이런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했는데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정상이 발사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다면 한미 군 당국이 발사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청와대 공식 답변은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 한마디였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모습인데요. 이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발사체다, 미사일이다 이런 표현에 얽매이지 않는 점을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사일 여부가 아니라 북미 간 대화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북한인데요. 최근 북한 대남 선전 매체가 연일 지금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만큼 청와대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북한이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나선 건데요. 이 북남 선언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 측에 이 중재자,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비롯한 어떤 당국 간 접촉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상황은 점점 꼬이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청와대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 정상 통화 내용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홍성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국회 소식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끝나고 다시 5월입니다. 한국당은 강경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진행 중이고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새로 뽑히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그리고 추경안 심사가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당은 여전히 장외투쟁 중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경부선, 호남선 투쟁에 이어 민생투쟁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경제, 민생에 안보까지 무너졌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무력 도발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변명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원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전자 발의에 불법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사과 철회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또다시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응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가출이 오히려 민생 해결을 막고 있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무책임한 장외투쟁과 정치 공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극우 지지층의 결집에 도취해서 임기를 마치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개월 동안 한국당과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빈손 국회를 한국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당리당략만을 위한 정치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입니다. 야 3당도 일제히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하며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다만 내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재난 추경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대화의 길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 15명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원하는 거냐라면서 특정 계파의 당권 장악 의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오전 회의 시작부터 김관영 원내대표의 작심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도부 사퇴 요구는 당권을 확보하려는 집착이라면서 한국당과 통합할 건지 입장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기호 3번으로 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호 2번과 함께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그 즉시 그만두겠습니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의원 15명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로 맞섰는데 김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총을 소집한 의원들 중에 바른미래당을 떠날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늘부로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내홍은 핵심 당원들 간 충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당 민주주의는 사망을 고했습니다. 바른정당계는 더 이상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 손학규 대표는 반대파인 권은희 정책위의장과 오신환 사무총장 교체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홍 사태 분수령이 될 의원총회가 내일 예정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다음 달 초까지는 극적 결합이든 분당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유류세가 내렸을 땐 주유소 기름값이 천천히 내려갔는데 반대로 세금이 오른 이번엔 어땠을까요? 서재희 기자가 주유소들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110원 올랐습니다. 유류세 환원부는 65원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더 올린 겁니다. 어차피 올려야 될 거 저는 그냥 날짜 맞춰서 100원 정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주유소, 지난해 11월 세금을 내릴 땐 어땠을까? 이날 첫날 다음 날까지도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전국 주유소 56%가 기름 가격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해 유류세 인하 첫날 기름값을 내린 주유소는 25%, 유류세 인하 때보다 다시 오를 때 즉각 반영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저도 서울 다른 지역에 있다가 조금 여기가 저렴한 것 같아서 여기서 넣고 있거든요. 갑자기 많이 오른 기름값에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하루 만에 24원 급등해 약 5개월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32원 넘게 올라 1,600원에 근접했습니다. 지난해 유류세가 리터당 123원 내렸을 때 기름값이 그만큼 떨어지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은 훨씬 더 빠를 전망입니다. 사실 재고량은 유류세가 오르기 이전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는 유류세 인하가 축소된 그 분이 반영되지 않는 게 맞지만 주유소에서 이제 그것을 바로 올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급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분이 얼마나 공정히 반영되는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오르는 국내 기름값에 더해 국제 유가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위협 징후가 있다며 페르시아만에 대규모 전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는데 중동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이란의 코앞 페르시아만, 그것도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공군 소속 폭격기들까지 전개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력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There's escalation that may be taking place, and so we're taking all the appropriate actions, both from a security perspective and well as our ability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has a wide range of options. 셰너언 국방장관 대행은 신뢰할 만한 이란의 위협 징후가 있어 전력 전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 징후가 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치된 전력 규모와 경고 발언으로 볼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이란 혁명 수비대 테러 집단 지정, 이란 원유 수입 전면 금지에 더해진 압박 작전입니다. 미국의 공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던 이란은 아직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를 제외하고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조차 없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에서 이런 긴장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제 유가도 상당 기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안전기준보다 더 포함된 전기 매트와 침구류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고 아직도 60% 정도만 수거된 라돈 검출 제품들. 지금 라돈 공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중에 500여 개가 팔린 전기 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치의 최고 9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안전기준은 연간 피폭선량인 1mSv. 그런데 삼풍산업이 제조한 전기 매트 5종은 연간 피폭선량이 최고 9.2mSv를 넘은 겁니다. 주식회사 신양테크의 베개 한 종에서도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주식회사 실버리치가 만든 침구류 2종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최고 16배가 넘는 라돈이 나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락이 만약에 오면 이런 일이면 된다라고 오전에 연락받았고 지금은 그 문제되는 성분을 다 빼서 다시 리뉴얼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수거된 제품은 판매된 1,900여 개 가운데 침구류 700여 개. 주식회사 시더스의 태국산 라텍스 매트리스는 기준치의 최고 5배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지만 회사가 파산해 판매 수량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라돈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진 침대 매트리스 등은 모두 17만 5천여 개. 그 가운데 10만 6천여 개, 60% 정도만 수거됐습니다. 과거에 판매된 제품들이 대다수고 업체도 굉장히 영세하고 자료 관리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미 수거된 제품들도 관련법이나 처리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비닐만 씌운 채 방치돼 있습니다. 빨라야 하반기에나 처리 방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방사성 원료를 넣은 제품의 제조를 막는 관련법도 만들긴 했지만 7월에야 시행돼 그전까지 라돈 검출 제품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증거인멸도 삼성이 하면 다른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회사 서버를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 서버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서버에는 도대체 어떤 자료가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 결과가 나온 지난해 5월 전후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뿐만 아니라 바이오로직스에서도 증거인멸이 진행됐습니다. 회사 서버를 통째로 드러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서버 등 전산 자료를 회사 내에 숨겨뒀습니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그 아래에 묻어놓은 겁니다. 당시는 정기적인 서버 교체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또 교체된 서버가 아닌 별도의 저장 장치에 기존 자료를 백업해뒀습니다. 새 서버에 남겨두면 검찰이 압수해갈까 두려워서입니다. 기존 자료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별도 저장 장치에서 따로 찾아서 썼습니다. 삼성 측은 최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숨겨왔던 서버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벌여 숨겨왔던 서버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한 직원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판단해 서버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 모두에서 체계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것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지휘한 삼성의 보안 담당 임원도 조사했는데 이 역시 그룹 차원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숨겨야만 했던 자료에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할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세운 논리는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 모두를 경찰에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의 공개적 반대 논리는 좀 더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의 보도 보시죠. 귀국 후 사흘 만에 출근한 문무일 검찰총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총장은 검찰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다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검사장 회의 등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단체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사례별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검찰총장의 논리 쉽게 와닿지는 않는 말입니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네.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총장의 우려도 지금 이 우려도 경청돼야 한다. 다소 이례적이었고요. 사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검찰의 비판적이었던 그 진보적 법학자들도 이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양새에서 다소 지금 구도가 묘해지고 있는데 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지 기본권이 보호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하게 되면은 강제로 부르는 소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속이나 압수수색 이런 기본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를 시작하는 기관 그리고 끝내는 기관이 같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어려워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경찰이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되면. 좀 복잡해서 숫자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이 한 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경찰은 이 사람들을 조사한 다음에 현재는 전부 다 이 검찰에 넘기는데요. 예. 이 가운데 80만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은 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이게 송치를 합니다. 예. 지금은 검찰이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까지도 필요하면 보완 수사를 해서 이 재판에 넘길지, 그러니까 기소를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이 80만에서 90만 명 정도의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 90만 건 정도의 사건인 거죠. 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예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억울하다.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은 이제는 이제 이 수사권 조정안 대로라면 검찰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검찰이 뭐 재수사 요청 이런 걸 하면서 사건 처리가 계속 늘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또 문제로 삼는 게 뇌물 사건이나 마약 사건처럼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경우인데요.
이 뇌물을 주거나 받은 사람, 또 마약을 한 사람이 그냥 이의 신청 안 하고 입을 닫아버리면은 사건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거죠. 예.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버닝썬 사건이나 황하나 씨 사건 같은 경우를 검찰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묵인해줬던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반대로 그 논리는 검찰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가졌던 아주 약간 큰 사건에서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던 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지금도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죠. 2차례 앞서서 수사를 종결하고도 재수사를 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식구니까 봐준 거 아니냐, 예.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덮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간첩 증거를 조작한 게 드러나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는 별건으로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기도 예. 했거든요. 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특수수사 또 공안수사 같은 데서 이렇게 자의적인 권한남용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지금 논리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검찰의 과거 이력을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 해 10,000건 정도인데 이 경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0.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접 수사, 특히나 특수수사나 공안수사를 최근에 굉장히 좀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문제점을 알아서 예.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해법으로 이걸 반대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거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축인 경찰은 지금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았죠. 네, 일단은 맞대응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이슈화가 되는 걸 경계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리고 넘기지 않은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통제는 그대로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게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서 신속히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 결론을 내놓지 않고 그 사이 하나둘 징계 시효가 끝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어디로 가나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건 지난 3월 5일. 대법원은 징계 청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최근까지 당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3년이라는 법정 징계 청구 시효. KBS가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판사들의 비위 의심 행위를 살펴본 결과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한다며 흘려보낸 2달 사이 적어도 7건은 징계 청구 시효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윗선 지시로 가짜 인터뷰가 들어간 신문기사를 대필한 판사나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한 판사 등은 징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효가 빨리 도과되는 부분들은 먼저 보고를 했어도 사실 무방한 거죠. 시효가 다 도과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체적인 징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 윤리검사님이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행정처 상금 판사를 줄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핵심 과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처에서 판사를 다 빼겠다거나 이런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도 판사를 빼겠다는 것은 올라가서 제출되지 않았어요. 행정처의 판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여전히 법원행정처가 권력구조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법원의 자체 개혁을 강조한 대법원장.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법원 개혁을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았던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며 판매가 중지됐는데요. 제조사인 코오롱 측의 고의성은 없었는지
보건당국의 허가와 사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개발한 무릎 고관절염 치료 주사액입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바이오 산업을 이끌 신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식약처의 허가 심의 회의록입니다. 인보사가 기존 치료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인보사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2달 뒤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이 위원 7명 중 3명이 교체됐습니다. 보통은 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뭐 추가로 누구를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소명 자료라든가 추가 자료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상례입니다. 식약처의 조치에 의혹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후 대처도 논란입니다. 식약처는 주성분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코롱의 자진 신고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유통,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사이 27명이 더 투약받았습니다. 식약처는 투약한 환자를 추적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미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큰 위해성이 없다는 공식 발표에도 환자들의 불안은 큽니다. 15년 동안 뭐 종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거를 뭐 역추적을 하겠다 이는데 누구 하나 사람이라도 걸려야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가요?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뒤바뀐 사실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과 임상시험을 거쳐 실제 사용한 15년 동안이나 왜 몰랐는지도 의문입니다. 식약처와 코오롱 측 모두 명확히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램벨 캐피탈의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에 사기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관련자 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하고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신규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램벨 캐피탈의 외국인 총책임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쏟아진 온갖 헛소문들을 키우고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뤄진 걸까요? 이어서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참사 한 달여 뒤인 5월 20일 세월호 TF 소속 기무사 장교가 현장 기무부대원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유가족의 요구사항 동정을 보내달라면서 과하다 싶은 정도의 무리한 요구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합니다. 다음 날인 5월 21일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유가족이 대입 특례를 요청했다는 허위 사실부터 교통비 21만 원과 장례 물품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기무사는 그러면서 유가족 대책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상식 이하 행태를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세월호같이 떼죽음을 당해야 효자라는 비판 여론이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해 여름, 유가족들은 이 같은 세월호 특별법 괴담과 끝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진심으로 배구성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오직 하나, only one. 그것은 진상규명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기무부대원은 모두 사령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외교로 보고를 했는데 기무사령부에서 보고서에 맞게 틀을 갖다가 이제 자기 시켜서 입맛대로 위에서 다 하는 거였지. 이 보고서 제출 한 달여 뒤인 6월 25일 분향소에 자원봉사자가 철수하는 등 애도 분위기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다음 날 곧바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학생들이 억지식 애도 분위기에 불편해하고 유가족들은 보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